뭐 지정학 이슈도 있고요. 우리 케빈 워시와 같은 이제 매파적 인물로 인해 가지고 전통 금융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뭐 조급해진 뭐 이러한 이슈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또는 2023년 초와 되게 유사한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았을 때는 명확한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2025년 10월부터 지금 좀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명확한 뭐 움직임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뭐 상승장 가운데 뭐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표상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블록엑스라는 투자회사를 대표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표상록에 코인 포트폴리오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가상자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황도 체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노하우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암호화폐 트렌드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2023년에 이어서 이번에 암호화폐 트렌드 2026년 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끝내 1억 원 아래로 잠깐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되게 결국에 지나봐야 알겠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 속에서 조정 흐름이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작년 2025년 10월부터 이제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와는 좀 사이클이 다르게 이제 좀 새로운 전환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는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에 가깝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 사유는 이제 2024년 1월에 출시된 ETF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이들 등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와 같은 전통 자산운용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 사이클 변화는 조금 더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공급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약 2천만 개 가까이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공급량 측면에서도 앞으로 추가로 채굴될 것이 되게 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있고,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는 ETF뿐만 아니라 DAT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준비금 또는 국부 펀드 등 이런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는 과거와 같이 고점 대비 70% 80%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이겨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정학 이슈, 케빈 워시의 등장, 양자 컴퓨터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코인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굉장히 답변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생긴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이슈도 있고요. 우리 케빈 워시와 같은 이제 매파적 인물로 인해 가지고 전통 금융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 좀 조급해진 이러한 이슈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해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동시에 또 헤지 펀드들이 투자를 했는데 좀 청산을 당했다. 또는 ETF들에서 계속적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RWA 시장이죠. 이제 토크나 시장에서 이제 결국 실버 그리고 금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크립토와 연동이 되어서 이제 크립토를 담보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 이러한 것들을 담보로 이제 금이나 은 시장을 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역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발현이 돼 가지고 저는 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이러한 단기 노이즈들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노이즈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큰 틀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빈 워시는 매파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케빈 워시 같은 경우가 이제 매파적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케빈 워시로 이제 지명하겠다 하면서 이제 금 같은 경우가 한 10% 하락했고, 은이 한 30% 하락했고,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도 약 20%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있어가지고 과거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가 2006년부터 11년 까지 연준 이사를 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2010년
그때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이제 그는 이제 QE 양적 완화를 굉장히 비판하였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뭐 연준 위원장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미리 받아들여서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최근의 행보는 좀 다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 7월 그리고 11월에 케빈 워시가 기고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런 인플레이션들은 외부 충격 요인이 아니라 이런 페드 연준에서 이런 뭐 정책적인 의무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한 리더십을 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AI 지금 뭐 시대가 도입되고 그러한 것에 따라 가지고 고성장은 어차피 당연한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하해야 되고 대신에 양적 완화보다는 좀 긴축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뭐 직접적인 그의 발언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2월 말에 그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뭐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발생한 하락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측면에서도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친화적인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이제 약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당시 이제 베이시스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바 있고요. 동시에 이제 비트와이즈 아시죠? 이제 거래소인데요. 비트와이즈에 2021년에 투자를 했고 현재 비트와이즈의 뭐 자문,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보았을 때는 뭐 매크로적인 요인, 뭐 물론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직접적인 투자도 뭐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뭐 물론 뭐 트럼프의 생각도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최근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이러한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2018년 주식하셨던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그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뭐 주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이제 발행 주식을 뭐 많이 제공한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약 한 112조 원 정도를 이제 실수로 발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빨리 대응한 직원들은 그 삼성 증권 주식을 팔았었죠. 그때 약 한 11%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빗썸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빗썸 사태 같은 경우가 빗썸에서 이제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팔았던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 하락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당초에 이런 거래소에서는 뭐 가격 하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썸 내부적인 이슈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법제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이슈였고 아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좀 빠르게 제도화, 이런 규제화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이 구간이 비트코인의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가능성은 반반이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항상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측을 뛰어넘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오를 거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 거다라고 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중기적, 장기적 이런 흐름들을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7만 달러 대까지 좀 하락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살펴보면요, ETF의 평균 매입 단가가 약 84,000달러,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가 한 76,000달러, 그리고 채굴자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9,000달러가 이제 평균 원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숫자 중 하나가 반감기 당시 가격이긴 하거든요. 반감기 당시 가격이 65,000달러인데 과거 사이클, 과거 패턴에 따랐을 때 보았을 때는 반감기 시작 이후 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 반감기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경향성을 좀 깨트린 사건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을 어디다라고 좀 점치기보다는 주요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선이죠, 또는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은 매수 또는 매도의 흐름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좀 안정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코인 시장이 하락장에 들어선다면 투자자들이 하락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 이런 것들도 지켜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ETF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그것의 좀 유용성이 약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투자 심리,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소와 이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 장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캐피털을 외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면은 올라가고 그들이 팔면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제 굉장히 뭐 지금도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더욱더 빠르게 떨어지고 이제 급락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은 더 이런 하락장의 추세를 전환을 알리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쳐가는 투자자들은 암울한 시장상을 뒤집을 호재성 이슈를 기다릴 것 같은데요. 26년 올 한 해 코인 시장을 뒤집을 트리거가 될 만한 호재성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매크로 이슈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매크로 이슈는 유동성이 더 풀리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냐 이런 흐름들이고 뭐 지정학적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이슈로만 좀 생각을 하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뭐 시장 구조화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립토 3법이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티 CBDC라고 해서 이런 중앙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CBDC를 뭐 안 한다라는 그런 법안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디벨롭되면서 이 클래리티 법안과 안티 CBDC가 결합이 되어서 클래리티 법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중순에서도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상원 마크업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연되면서 가격 하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좀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과거 보시면 2000년대 상품 선물 현대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시행되었던 법안인데요. 당시 이제 상품들이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원자재들, 지금 가상자산 시장과 같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선물 현대화법이 시행이 되면서 상품 시장이 2000년대 한 9천억 달러 규모에서 2007년에 한 62조 달러 규모로 약 67배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ETF를 뭐 출시하게 된 그런 토대의 근간 법령이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ETF가 2004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제 금 가격이 2000년도에는 280달러, 그리고 2007년에는 1900달러, 그리고 현재는 이제 50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기대감도 많고 이런 약간 좀 불안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건 2026년에는 뭐 당연히 승인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입니다. 이게 SBR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죠. 대신에 실질적으로 매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정부가 또 있습니다. 주정부는 5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이 승인된 곳은 3개 주입니다.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햄프셔 주인데요. 현재 텍사스주만 이제 본인들의 예산을 활용해서 약 10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였고 아직 나머지 2개 주는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좀 주의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법안을 진행 중인 곳이 총 4군데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플로리다, 그리고 테네시주, 일리노이주가 있는데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는 더욱더 좀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법안들, SBR 법안들이 시행이 되고 이것이 비트코인 매수까지 연동이 된다라면은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들이 호재성 이슈로 좀 생각이 될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2024년은 ETF, 그리고 2025년은 DAT 기업, 2026년은 SPR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트리거가 될 만한 뭐 이슈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하셨을까요? 네, 아마 지금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또는 2023년 초와 되게 유사한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2022년 돌이켜보면은 당시 이제 FTX 사태가 2022년 11월에 있었고 2022년 5월에 이런 루나 테라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를 보았을 때는 명확한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2023년 초에는 이제 뭐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러한 이슈들이 뭐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2025년 10월부터 지금 좀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명확한 뭐 움직임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갖다 붙이자고자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련 관세,
그리고 동시에 이런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 청산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났지만은요, 명확한 이런 딱 주요 원인을 꼽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되고요.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도 아직 상승장 가운데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12만 달러에 있다가 10만 달러에 있다가 또는 8만 달러에 있다 6만 달러까지 빠졌지만은 이러한 움직임에 너무 일희알비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감정을 배제한 전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DCA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이제 기관, 내가 잡고 있는 기관과 그 예산을 그냥 분할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얼마, 또는 이더리움은 얼마, 또는 리플은 얼마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여유 현금,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정도로 비중을 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결국은 상승할 것입니다.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믿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에게는 박앤세일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박앤세일 기간이다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더 떨어질 수는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코인이 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가격을 보시면은요 한 9만 달러, 10만 달러, 11만 달러 이랬습니다. 그 시기에도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코인이 만약에 없는데 지금 7만 달러, 6만 달러에 살 것인가라고 아마 그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다 산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미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약간 박앤세일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물론 떨어질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매크로 이슈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 크게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일단 매크로 이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라는 이제 그 가장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정학적인 이슈, 경제학적인 이슈, 군사학적인 이슈, 그리고 로봇이나 AI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스테이블 코인 RWA 시장 키우는 것도 이제 미국의 패권 달러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선거를 이겨서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동시에 이제 SBR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이러한 것들이 26년에는 승인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될 때 공약을 크립토 캐피탈,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1분기에는 약간 조정 그리고 2분기는 약상승, 3분기에는 대상승, 4분기에는 다시 조정으로 오는 건데 이것이 결국 11월 그 흐름을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상반기에는 10만 달러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은 충분히 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의한 가격이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M2 기준으로 좀 보았을 때 작년 한 해는 거의 그 상관관계가 거의 95% 가까웠습니다. 근데 한 9월부터 이 상관관계가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유동성, 글로벌 M2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M2를 과거 패턴, 그 상관관계를 가져갔을 때 지금 얼마냐라고 보았을 때는 약 18만 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 20만 달러까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14만 달러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급등하는 모습을 보며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인 투자자들은 큰 하락세와 신뢰도가 떨어져가는 비트코인을 보며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항상 이렇게
비판, 비관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었고요. 실제 비트코인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1달러를 하락한다 하면서 이제 시장 망했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2015년에는 200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 망했어. 그리고 2020년도에는 4,000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망했어. 그리고 2022년에는 2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 망했어. 이렇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5년은 10만 달러가 깨지면서 시장 이제 진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자산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든 이렇게 시장의 구조에 의해서든 뭐 달러 패권에 의해서든 결국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일일비하시기보다는 이 시장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해 보시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흐름과 더불어 알트코인 시장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알트코인은 몸살납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예를 들어 하루에 3% 5% 움직이면은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곱하기 한 2배에서 3배, 그래서 마이너스 한 6%에서 또는 마이너스 10% 정도, 또는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을 보셨을 때 비트코인도 급락을 겪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큰 그런 급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트리거가 되어서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나라고 보기엔 너무 다양한 면모가 있지만은요, 이것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죠.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이 결국 투자를 할 수 있는 원인을 또는 이유를 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올라간다, 그리고 항상 내려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시장은 오름과 내림에 반복하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올해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선별 장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RWA 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시장들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 구조적 성장에 따라 가지고 자본이 들어오면 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알트코인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알트코인들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코인베이스 CEO의 발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클래리티 법안,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거든요. 상품 선물 현대화법, 이게 2000년에 도입되었던 상품 선물 현대화법에 이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저는 좀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 이것이 괜히 지연될 것 같고 끝까지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들을 맞춰가면서 그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이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이런 전통 금융권, 제도권 금융권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이렇게 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유가 결국엔 본인들이 이제 매출 그리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냐 마느냐 부분인데요. 이미 코인베이스라는 곳은 이제 코인베이스 원이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멤버십 피를 내는 거죠. 고객들은 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멤버십 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얻는 매출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크리에이티브 법안을 제한하고자 하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통 금융권, 전통 기득권인 은행 연합회 같은 경우에서 이것은 안 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한 5% 가까이 주는데 얘들은 이미 기껏 해봐야 예금이 한 0.1%의 이자를 주거든요. 굉장히 이런 경쟁 우위 측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안이 있어서 부분인 거고, 아마 이런 합의점을 찾아가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법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 시각대로라면 이더리움이 향후 비트코인 상승을 압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보시나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에 달러라는 것에 연동된 이제 암호화폐인 거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뭐 달러 기반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왜 이더리움이 언급이 되냐라고 보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 또 토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토큰인데 대다수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또 연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뭐 RWA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RWA라는 것은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물로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화하는 것인데, 실물 자산이 무엇이 있냐라고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뭐 부동산 또는 뭐 주식 또는 뭐 와인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하는 것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가장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뭐 두 번째로 이제 보안 측면에서 그래도 이더리움이 크게 사고 없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가면은 알트코인이 따라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과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16년부터 이제 17년 고점까지 비트코인이 약 30배 오를 때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한 1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2달러에서 한 1,400달러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2020년, 2021년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8배 가까이 상승하였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 190달러에서 4,800달러, 거의 한 24, 5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약 한 3배 가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같은 경우는 2024년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뭐 이더리움 가격 반감기 당시 보았을 때는 거의 반감기 수준에 머물러 있죠.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번 사이클에서 메인 피크는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14만 달러 갔을 때 또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갔을 때는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이제 범위가 크게, 변동성이 크게, 뭐 최소는 뭐 한 4배, 뭐 많게는 한 6배까지도 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한 2,000달러 전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가격적으로도 뭐 한 1만 달러도 충분히 뭐 뒷받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월가의 거물들은 이더리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표님께서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는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이 커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월가가 들어오기에 쉬운 뭐 딱 진입 통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 그리고 보안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시장 커지면은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금융기관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진 않고 있겠지만은 이런 크립토의 뭐 이런 약세장, 이렇게 단기의 조정 이런 흐름들이 뭐 지나가고 이것이 좀 강세장 그리고 강한 뭐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도 저는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의 가치에 비해 이더리움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간극은 언제쯤 좁혀질까요? 일단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한 크게 4가지 정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이어 2 때문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레이어 1, 이더리움 근간으로 해서 이제 레이어 2 이런 토큰들이 많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레이어 2 토큰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더리움이 원래 받았어야 될 뭐 수수료 이런 매출들이 레이어 2를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 이런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ETF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ETF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ETF를 가지는 것보다 조금은 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이 들어올 때 약간의 허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긴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RWA 시장 굉장히 커질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수수료 측면에서 이렇게 채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을 이더리움이 온전히 가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은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런 약세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들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극,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이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 그 평가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요. 뭐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뭐 메인 기본 논리입니다.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야지 알트코인들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회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글램스테르담 그리고 이제 해고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글램스테르담 그리고 하반기에 해고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아마 이런 이슈들이 또 발현이 되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RWA 시장 스테이블 코인 커지면서 결국 지금은 수수료가 뭐 크게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겠지만은 결국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더욱 커지면은 수수료가 적더라도 규모가 커질수록 얻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저평가 국면은 좀 회귀해서 조금 정상적인 평가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가격을 기반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비트코인 가격 저는 이제 올 2026년에 뭐 최소 14만 달러, 최대한 2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7만 달러니까 곱하기 2배에서 3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과거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은 약 3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코인이 2배에서 3배니까 뭐 곱하기 3을 하면은 6배에서 9배 정도가 되겠죠. 지금 2,000달러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2,000달러에서 18,0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너무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이더리움이 한 1만 달러까지 뭐 달성을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뭐 다른 요인들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은 좀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정석으로 통하는데요. 비트코인 다음 2인자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똑같이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적립식 장기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언제 올라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언제 떨어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코인들은 그냥 적립식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인 전략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하고 동시에 나는 좀 비중을 좀 조정하는 결국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같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DCA를 하되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혹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을 본인 성향에 맞게 맞추어서 투자를 하시면은 결국 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하고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코인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드 인 US에 관련된 코인들을 조금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은 크립토, 캐피탈, 미국의 가상자산 수도를 만들고 하는 것이 흐름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리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RWA 대표 주자인 온도 파이낸스 또는 체인링크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그런 내용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락과 연동이 되어 있는 또 이런 대표적인 코인이죠.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런 RWA 시장에 들어올 때 이런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이렇게 좀 시장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의 오라클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결국 제가 RWA가 리얼 월드 에셋이잖아요. 실물 자산이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의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체인링크라는 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쯤에 이제 미국의 상무부에서 체인링크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데이터를 이제 체인링크라는 오라클 기술을 활용해서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농무부에서도 체인링크를 그런 데이터 발표를 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우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RWA 시장이 커갈수록 온도 파이낸스 혹은 체인링크 이러한 것들이 좀 혜택을 받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외에도 요즘 투자자들은 똑똑해졌다, 스마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또는 2017년 같은 경우는 약간 꿈만 먹고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것과 이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협업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그냥 확 오르고 하루에 100%, 200% 오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즈 케이스가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관심이 가져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물론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뭐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이퍼리퀴드라는 이제 거래소이죠. 덱스 거래소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가 뭐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높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지 이런 관점들도 조금은 유의하시면서 좀 시장에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떤 코인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실 건가요? 네,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도 쉬운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성향을 테스트하는데 안정을 좀 추구하는 분인지, 혹은 나는 중립을 좀 추구하는 분인지, 혹은 위험을 추구하는 분인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중립 추구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트코인을 약 60%, 그리고 이더리움을 약 10%, 그리고 메가캡은 제가 10에서 15%인데 메가캡은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들어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지캡은 상위 100위 안에 있는 코인인데 그걸 약 5%, 그리고 나머지는 스테이블 코인 비중을 한 10에서 15% 가져다 가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런 비중을 만들었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냥 비트코인 도미넌스 잘 아시죠? 이제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인데요. 그게 약 60%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10에서 11% 되는데 그 비중을 따라서 이제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장 성장에 뭐 배팅을 하는 것이니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반면에 내가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위험성을 추구하겠어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좀 낮추시고 상대적으로 뭐 메가캡 또는 라지캡 또는 미들캡, 스몰캡 뭐 코인들을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항상 스테이블 코인, 현금 비중은 조금은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하락장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왔을 때 조금은 박앤세일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용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 되실 것이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동시에 스테이킹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자 수익도 같이 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원화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리플은 금융 인프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리플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이 되게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되게 반면에 되게 비판적인 좀 비관적인 뷰를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라는 것이 약간 블록체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탈중앙화지 않습니까? 탈중앙화 기반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멀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리플이라는 곳은 이제 리플랩스라는 약간 중앙화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CEO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되게 리더를 많이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중앙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야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러한 리플이 조금은 좀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차별성을 좀 가져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약간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뭐 M&A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크립토, 뭐 리플 XRP라는 코인도 있지만은 리플렛이라는 비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RLUSD라는 좀 스테이블 코인도 확장을 하면서 되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죠. 리플 같은 경우가 25년 7월에 한 3.7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1.1달러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한 1.45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알트코인이 몸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만의 이런 좀 단독적인 뭐 이런 하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말라간 고갈된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리플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제도권과 결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은행 같은 거, 신탁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OCC죠. 통화감독청에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뭐 RLUSD 그리고 XRP 이것에 대한 뭐 시장 파일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가 RLUSD를 뭐 출시한 지 지금 1년이 이제 좀 넘었지만은 그 마켓캡 규모도 한 15억 달러까지 커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XRP 토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그런 뭐 실용성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러한
이러한 흐름들이 지나가면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리플 가격에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또속이라고 불릴 만큼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큰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리플의 움직임은 리플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이제 리또속 같은 경우가 2017년에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것을 극복해온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리플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2024년 반감기 이후 가장 먼저 사실 상승했던 것도 리플이었습니다. 왜 상승했냐라고 보았을 때는 2020년 SEC가 리플에 소송을 걸었었죠. 소송을 걸으면서 2021년 불장이 왔을 때 다른 코인 다 상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못 갔죠. 이제 그렇지만은 2024년 그런 것들이 하나둘 좀 제거가 되면서 리스크가 좀 하락이 되었고 제도권이 편입이 되면서 그것을 다른 코인이 갔을 때 못 간 거를 빠르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또속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점이 한 5,000원, 국내 원화 기준으로 5,000원이었는데 뭐 지금 약 한 2,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60% 정도 빠졌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코인 시장의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60% 보더라도 금방 뭐 2배, 3배, 4배, 5배 가는 것이 코인 시장이고요. 이제 그런 시장을 좀 이해하신다라면은 뭐 충분히 뭐 더 이상의 리또속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챗 GPT는 올해 리플의 $10 돌파 가능성에 대해 18%라는 매우 낮은 수치로 전망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올해 리플 가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10 같은 경우가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하면 15,000원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10까지는 뭐 가면은 되게 좋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리플 코인이라는 가격의 특성이 굉장히 좀 한국에 좀 특화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고점을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리플은 딱 정확히 5,000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인 허들이 좀 전 작용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큰 허들은 5,000원, 그 다음 허들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리플이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내면 10,000원은 갈 거다 정도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뭐 이더리움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뭐 가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0,000인데 비트코인이 $140,000 갔을 때 또는 비트코인이 뭐 $200,000 갔을 때 이때 이제 알트코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뭐 $140,000 갔을 때는 리플은 충분히 5,000원을 뛰어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200,000 가면은 충분히 저는 10,000원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개연이 가능한데 $10라는 것은 더 상징적이죠.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이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5,000원 뚫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 10,000원을 뚫어야 되고 그것을 뚫지 못하면은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리플의 한국적인 특성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이제 $100,000 넘을 가능성을 한 18% 정도로 좀 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하락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라 보시나요? 네,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두루뭉실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차티스트적인 기술적 관점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과거 이제 뭐 고점이었던 것이 이제 저점이 될 수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뭐 최대 많이 빠지면 한 $0.7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빠지면 한 $1.2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급락에 있을 때도 리플은 단기적으로 $1.11까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약간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뭐 1.1, 1.2달러까지 갈 수는 있고 만약에 거기서 더욱더 투심을 잃는다면은 한 0.5, 0.7달러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확률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100% 간다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빠지면은 그 정도까지 감수를 하고 내가 그 감수를 했을 때이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투자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갔을 때 대응할 시나리오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손절하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빠지더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하겠어 혹은 이것은 어차피 빠지더라도 더 갈 거야 이러한 뭐 스스로만의 공부, 분석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대표님 채널에서 미국 정책의 수혜 코인으로 리플과 더불어 솔라나를 뽑아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가장 처음에 왜 나왔냐라고 고민했을 때는 이더리움 킬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물론 잘하고 있죠. 플랫폼 코인으로서 이더리움 기반의 뭐 다양한 토큰들, 다양한 앱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디지털 석유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뭐 나스닥에 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런 기술이 협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있는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그리고 이더리움보다 좀 더 저렴하고
이러한 흐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솔라나라는 것이 돌이켜 보시면 2022년 그 루나 테라 사태 이후 뭐 FTX 사태가 있었죠. FTX 사태 이후 가장 빠르게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FTX 거래소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에서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솔라나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망하지 않았고 솔라나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이렇게 좀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빠른 속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 유즈 케이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게 사실 밈코인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런 밈코인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졌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솔라나의 수익도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죽더라도 빠른 회복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드 인 USA 코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밈코인 기반으로 많이 성장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RWA 시장이 커지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를 좀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비자 또는 페이팔 또는 웨스턴 유니언, 뭐 대형 금융기관, 그런 결제 기관 등이 솔라나 페이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유즈 케이스를 더욱더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디파이라마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트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체인별로 수수료 또는 수익 그리고 TVL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TVL이라는 것은 톨탈 밸류 락트에서 이제 예치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더리움이 가장 뭐 단연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수수료 매출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또 단연코 1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솔라나가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솔라나가 좀 가격적으로 안 좋더라도 아마 이러한 뭐 내러티브 그리고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특성을 보았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레이어 2의 존재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변화는 솔라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뭐 위협도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뭐 이더리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탈릭 부텔린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레이어 2를 계속 확장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유는 이제 이더리움 자체만으로 너무 좀 무겁기 때문에 속도도 좀 느려지고 수수료도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이어 2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그 시장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좀 시장이 많이 커졌죠. 많이 커진 상태이고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속도도 늘려나가고 그리고 수수료도 줄여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의 캐파를 뭐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스스로 좀 판단을 해서 이제 레이어 2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레이어 2에 대해는 비판적인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결국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2를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장성을 굉장히 기대를 했으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이 단일 체인을 활용해서 시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이어 2가 없더라도 이 솔라나 자체적만으로도 수수료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 비탈릭 부텔린도 솔라나가 레이어 2 없이도 잘 되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오히려 이제 더 뒤늦게 따라가는 전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굳이 이 레이어 2에 대해서 놓더라도 솔라나가 굳이 따라잡힐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가지면은 저는 굳이 이게 좀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솔라나를 리딩하는 이런 개발자들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이 우리를 좀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더리움을 먼저 따라했었는데 얘들이 따라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긍정적인 뭐 진보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의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솔라나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솔라나 이제 가격 측면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 12,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솔라나 고점이었을 때 한 45만 원 정도 해서 굉장히 또 많이 빠졌죠. 거의 한 마이너스 60%, 70% 빠졌는데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시장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 뭐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충분히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이 뭐 14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갔을 때는 전 고점인 45만 원, 그리고 그 이유를 넣어갔을 때는 뭐 50만 원, 그리고 60만,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익성 측면 또는 유즈 케이스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 빠르고 그리고 수수료도 싸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장성 측면에서는 더욱더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에 투자 중인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하락장에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아마 대부분 지금과 같은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약간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뭐 10%, 20%, 30%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12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절반이 빠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5, 60%, 뭐 많게는 8, 90% 떨어졌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결국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강세장이 왔을 때는 또 금방 또 회복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 타이밍을 뭐 놓치셨다면은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다른 코인들을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손절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또 생각하시면은 뭐 한 20%, 30% 하락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알트코인이 뭐 90% 하락하면은 이제 이것이 10배가 뛰어야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손절 타이밍 놓쳤을 때는 조금은 더 다른 공부를 해보시면서 다른 코인을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너무나도 잦은 매매, 뭐 단기 매매를 좀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으로, 조금은 장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사이클이 망하더라도 혹은 이 사이클이 시즌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사이클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코인들을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이런 메이저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메가캡 코인 정도인데요.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도 사실은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코인들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루나 테라가 있겠죠. 우리나라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상위 4위, 5위까지도 갔음에도 사라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보다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되게 많이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약간 신규로 좀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께서도 설레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굉장히 좀 좋고 어쩔 때는 굉장히 어둡고 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저희가 한번 코스피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4년 또는 2025년 보았을 때 코스피가 막 2200포인트, 2300포인트 갔을 때 더 이상 이제 코스피는 망했어. 국장 떠나야 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이제 2026년 되면서 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외면할 때가 저는 가장 큰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뭐 약간 뭐 손실권을 겪고 있겠지만은 분명히 시장에 남아 있으면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신규로 들어오시길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는 자산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합리적인 뭐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 RWA 뭐 다양한 뭐 이런 자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스스로 사실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DYOR, Do Your Own Research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건강한 좀 투자 흐름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23년에 이어서 2026년 암호화폐 트렌드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좀 많은 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채널 표상록의 코인 포트폴리오라는 채널도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놀러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